옛날 옛적에 평화롭고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곳에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토끼부터 사자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곳이었지만 사실 이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과 생존의 두려움 때문이었죠. 어느 날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살던 한 늑대가 마을 중앙에 나왔습니다. 그 늑대는 꽤 영리했고 한때는 사냥의 달인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발톱도 무뎌지고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기심에 따라 행동한 결과는 끊임없는 투쟁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 무슨 말이더냐? 소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늑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이 투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가 그 방법을 알지요.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어 각자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의 규칙 아래 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해 우리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구란 말인가? 사슴이 물었습니다. 늑대는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하고 현명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체제를 위해 우리가 지도자를 직접 선출합시다. 그러자 토끼가 팔짝 뛰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는 서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군요. 늑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계약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생각에 심취했고 이윽고 그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묵직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로는 경험 많고 지혜로운 올빼미가 뽑혔죠. 올빼미는 기쁘게 그 역할을 수락하며 약속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며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존재가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그렇게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질서는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각 동물과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권리를 포기했지만 대신에 얻은 안정과 안정은 그것을 훨씬 웃돌았죠.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협력과 신뢰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먼 미래에도 오랫동안 전해졌고 결국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정치, 철학자들에게까지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회계약 이론의 시작점이 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 한날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한 종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아주 현명한 스승들이었고 다른 종류는 쉴 새 없이 질문하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스승들이 가진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이 마을의 규칙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로 인해 그들의 커뮤니티는 마치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테스트하듯 새로운 사회, 체제를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토론은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 중에는 마을을 대표할 일반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반 의지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진정한 공공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원하는 바와 공동의 선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회계약이 형성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토론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그들은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도출해냈습니다. 계약에는 각자가 지켜야 할 책임과 공동체가 제공할 권리가 명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은 매달 한 번씩 모두가 모여 각 가정의 필요와 불만사항을 나누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은 훗날 철저히 기록해두었던 이 과정을 루소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매년 기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새로운 계약 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자유와 동시에 더 깊은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연과 자유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삶은 진정으로 풍요롭다는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은 점차 번영을 이루었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의 독특한 사회계약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소에 이루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실제 삶 속에 구현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에 효과적 이타주의의 위대한 전도사로 알려진 피터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 씨는 윤리학과 자원의 최적 배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법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론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피터 씨는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를 위해 마을, 해관의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해관에 모이자 피터 씨는 커다란 칠판과 다양한 색깔의 분필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피터 씨가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효과적 이타주의가 무엇인지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귀와 눈, 그리고 약간의 상상력입니다. 그는 칠판에 커다란 나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의 자원들은 바로 이 나무의 가지와 잎이죠. 이 모든 것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시들거나 소멸되겠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끄덕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씨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사과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는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사과를 씨앗으로 심어 나무로 자라게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과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양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부를 한다면 단순히 모든 곳에 조금씩 돈을 주기보다는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터 씨의 설명에 점점 더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작은 공동체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전체 마을의 행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피터 씨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서로 돕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번영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터 씨의 재미있고 명쾌한 설명 덕분에 마을은 효과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터 씨를 그 어떤 칭송보다도 큰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의 삶에 깊이 스며든 현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철학자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이 마을 촌장처럼 유쾌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던 어느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앤스콤빌이었고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동 앞에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 마을에는 톰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톰이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봉이 트자마자 트랙터에 올라타 농장으로 향하곤 했다. 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토미는 우연히 마을 광장에서 열린 행위의 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옆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철학자들이 서로에게 왜 이 행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을 보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토미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왜 매일 아침 농장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았으나 깊게 생각할수록 그는 스스로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렸을 적부터 그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것이 가문의 명예라며 토미를 교육시켜왔고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 길을 따랐다. 하지만 헨스콤의 이론에 영감을 받은 토미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찾고 싶었다. 그렇게 그는 행위 이론의 철학에 심취하며 도서관에서 많은 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마을 촌장은 토미가 길에서 곤란에 빠진 노부인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 촌장은 토미에게 물었다. 자네가 왜 노부인을 도운 건가? 그제서야 토미는 깨달았다. 단순한 선행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누구든지 어려울 때 돕고 싶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토미는 더 이상 단순히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왜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의도를 찾도록 도와주는 철학 상담사로 변신했다. 주민들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의도와 행동의 관계를 깨닫고 종종 앤스콤빌 이행위의 날 축제에서 철학적 토론을 벌이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된 것은 행위 이론이라는 철학적 질문 덕분이었다. 결국 앤스콤빌에서의 이야기는 철학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훌륭한 사례로 남았다. 결국 이처럼 깊은 성찰과 유머가 어우러진 이야기는 철학이란 주제를 무겁게만 여기던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